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한 교수의 폭탄 발언으로 전 세계 대표단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인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핸더슨 교수가 갑자기 연단을 박차고 일어나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자원이 석유 100만 배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처음에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핸더슨 교수가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하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급히 회의장을 나가 본국에 연락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원이 우리 한국인들 바로 곁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정체는 무엇이고 왜 세계 경제 강국들이 이토록 충격에 빠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제 이름은 마이클 핸더슨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핸더슨 교수는 창문 너머 맨해튼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폰을 쓰고 가끔 한국 영화를 보는 정도였죠. 그러던 2015년 핸더슨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환 교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운전기사님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택시기사는 자부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핸더슨 교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천연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가요. 이 경험을 계기로 핸더슨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5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자원 없이도 세계 상위권에 오른 유일한 국가였죠. 핸더슨 교수는 각종 글로벌 지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UN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뒤져가며 한국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1960년 한국의 GDP는 고작 20억 달러, 1인당 GDP는 79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1인당 GDP는 세계 27위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앞지르고 있었죠. 이러한 믿기 힘든 성장 속도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베를린 자원과 국가 경쟁력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의 페트로프 박사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매장량은 세계 6위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페트로프 박사는 화면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16%를 차지합니다. 유럽 27개국의 가스 수입 중 40%가 러시아산입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파하드 장관이 자신있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석유는 현대산업의 혈액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검증된 석유 매장량의 1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673억 배럴에 달합니다. 또한 석유 생산 비용이 배럴당 3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알파하드 장관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아람코는 시가총액 2조 달러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장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의 생산과 공급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5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각각 세계 생산량의 85%와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의 발표 슬라이드에는 중국의 광물 자원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부터 첨단 전자제품까지 우리의 자원 없이는 미래 산업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78%, 풍력 터빈 부품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원 강국들의 발표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핸더슨 교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휘토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켰을까요? 장 교수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아마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때 바로 핸더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제가 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한국의 비밀 자원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자원들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비밀 자원은 바로 강의 모래입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대표는 우리는 사막이 있는데 모래가 무슨 자원입니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일반 모래가 아닙니다. 한국의 남한강과 낙동강에서 채취되는 모래는 수천 년간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모래는 특별한 가공 과정을 거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실리콘 웨이퍼의 원료가 됩니다. 화면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모습과 함께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42.7%, 낸드 플래시에서 33.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SK하이닉스는 디램 시장에서 29.5%, 낸드 플래시에서 12.3%를 차지합니다. 이 두 회사의 합계만으로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더슨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100억 달러로 한국 총 수출액의 17.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모래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 페트로프 박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모래일 뿐인데 다른 나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핸더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모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자원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결합시켰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극자 외선 EUV 리소그래피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2위, 10나노 이하 공정 기술에서는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화면에는 반도체 공정 기술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특허입니다. 반도체 관련 핵심 특허에서 한국은 14,632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특허 보유국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고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반도체는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70%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장악한 이 산업은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거대 기업들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의 매출은 2,019억 달러, 영업이익은 256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한 어떤 석유 회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모래가 만들어낸 가치는 이미 몇몇 국가의 석유 산업 총합보다 더 큽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필기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사우디 대표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비밀 자원은 삼면의 바다입니다. 장 교수가 또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14,500km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깁니다. 바다가 어떻게 특별한 자원이 될 수 있죠? 핸더슨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는 최고의 강점으로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산항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세계 해상 물류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6위의 항만으로 연간 2,210만 TEU를 처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효율성입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처리하는 평균 시간이 세계 평균보다 33% 빠르며 완전 자동화된 신항만의 처리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핸더슨 교수는 더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시장의 37.8%를 차지하며 중국 35.3%과 일본 12.9%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시장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무려 80.3%에 달합니다. 화면에는 세계 조선업 수주 순위와 한국 조선소들의 실적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업 빅3로 전 세계 초대형 원유운 반선의 62%, 대형 컨테이너선의 68%를 한국 조선소에서 만듭니다. 조선기술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업 현황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HMM은 세계 8위의 해운사로 총 선봉량 83만 TE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 물동량의 6.3%가 한국 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며 이는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알파하드 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냥 지리적 이점일 뿐 그것이 어떻게 석유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핸더슨 교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요르단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골은 석탄 매장량이 세계 10위, 구리는 세계 12위로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바다가 없어 1인당 GDP가 4,400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요르단은 단 19km의 해안선만으로도 아카바항을 발전시켜 중동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가 되었고 1인당 GDP는 4,800달러로 몽골보다 높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충격적인 비교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역사상 내륙국 중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단 5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해안선을 가진 국가 중에서는 40개국 이상이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단순한 운송로가 아닌 디지털 혁신의 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해양 실크로드라는 프로젝트로 해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이 시스템은 부산 로테르담 항로의 운송 시간을 최대 6일 단축시켰으며 연료 소비는 22% 감소시켰습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해양 실크로드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연간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연간 석유 수출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고 각국 대표들은 노트북과 태블릿에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귀중한 자원, 모든 석유와 금보다 가치 있는 자원은 바로 핸더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 178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고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100년 동안 가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현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경제 성장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60년대에 연평균 8.6%, 1970년대에 9.5%, 1980년대에 8.7%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평균 성장률은 3.5%에 불과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한국의 교육 관련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문맹률은 1945년 78%에서 1970년 10.6%, 2000년에는 1.7%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4%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위인 캐나다 63.8%와 3위 일본 63.0%를 크게 앞서고 있죠. 이어서 연구개발과 혁신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8%로 세계 1위입니다. 2위 이스라엘 4.6%, 3위 스웨덴 3.4%를 앞서고 있죠. OECD 평균은 2.7%에 불과합니다. 화면에는 더 놀라운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한국은 3,124건으로 세계 1위입니다. 2위 일본 2,712건, 3위 스위스 1,997건을 크게 앞서고 있죠. 미국은 869건으로 5위, 중국은 367건으로 10위에 불과합니다. 핸더슨 교수는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힘은 놀라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22.2%로 2위, OLED 디스플레이는 70.8%로 1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 3위, 전기차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합쳐서 세계 시장의 30.4%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천연자원이 국가의 부를 결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없다면 세계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핸더슨 교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은 무한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서의 회복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국가별 회복 속도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에 소요된 기간, 한국은 3.7분기로 G20국가 중 가장 빨랐습니다. 미국은 6.3분기, 일본은 8.2분기, 유럽은 평균 10.1분기가 걸렸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은 2021년 3분기에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위기 대응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은 전 세계 55개국이 도입했으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사망률을 평균 34% 감소시켰습니다. 한국의 K방역은 WHO가 공식 권고한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퀀텀 컴퓨팅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3위, 우주기술 경쟁력 세계 6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적 자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장 교수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석유보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핸더슨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원유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는 약 15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반면 인적 자본의 가치는 무려 1,800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1960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GDP가 무려 850배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일본은 같은 기간 49배, 중국은 180배 성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며 모래와 바다와 사람의 힘이 만든 기적입니다. 핸더슨 교수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화면에는 K-팝, K-드라마, K-무비의 세계적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BTS는 빌보드 핫백에서 6곡의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음악 시장 매출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일 아티스트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고 총 시청 시간 26억 시간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한국 영화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석권했으며 이는 아시아 영화 최초의 기록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아카데미 6개 부문 노미네이트, 윤여정 배우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중 중 한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까? 핸더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2010년 대비 8.5배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관 효과입니다.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 유발 효과는 연간 160억 달러, 관광 수입 증대 효과는 연간 83억 달러에 달합니다. 화면에는 K-팝 콘서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BTS의 미국 LA 콘서트 3회는 지역 경제에 1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는 23개국 38개 도시에서 1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어떤 팝스타보다도 많은 관객 수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가 자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지 않습니까? 핸더슨 교수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평균 23% 증가시킵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2010년 7,220억 달러에서 2022년 2조 1,08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 중 약 18%가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약 3,794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쿠웨이트의 연간 석유 수출액 약 550억 달러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중국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채굴할수록 고갈되지만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소비할수록 오히려 가치가 증가합니다. K-팝의 팬이 늘어날수록 영향력은 더 커지고 K-드라마의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콘텐츠가 생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자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핸더슨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의 대표단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 교수는 노트북을 덮고 서둘러 회의장을 떠났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북경의 상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발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핸더슨 교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케냐의 교육부 장관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자원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케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 케냐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미 케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아프리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파하드 장관도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2030 프로젝트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전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 리야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원 기반 경제에서 지식과 혁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자원 빈국들은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르완다는 디지털 르완다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의 ICT 발전 모델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한국형 발전 모델을 개발 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대학에서는 한국발전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더슨 교수의 연구는 모래의 기적, 바다의 기적, 사람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3부작 책으로 출판되어 전 세계 24개 언어로 번역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에 대해 21세기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작이라고 평가했고 이코노미스트는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극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정책 변화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교육과 R&D 투자를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교육 예산은 GDP 대비 3.1%에서 5.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K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한국은 21세기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이후 UN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제안으로 유엔은 모래, 바다, 사람의 무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의 법칙을 다시 쓴 나라입니다. 자원의 부재가 아닌 창의력과 혁신, 끈기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정한 자원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천연자원이 아닌 모래,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진정한 국가 번영의 원천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특히 자원이 부족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한국처럼이라는 말은 이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026년 노벨경제학상위원회는 인적 자본과 혁신 기반 경제 발전 모델 연구에 대한 공로로 핸더슨 교수에게 노벨상을 수여했으며 수상 연설에서 그는 이 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 국민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해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비밀 자원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